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예요. 집권 여당은 자중질환에 빠졌고요. 야당은 지금 대선이 빨리 치러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국가 지도자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저희 프로에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 김홍국 맞죠? 네, 홍입니다. 네, 홍이죠. 김홍국하고 비슷해서. 예. 현경병 전 의원, 이민선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한 이슈부터 좀 볼게요. 법원이 김정주 넥슨 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준 공짜 주식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거 참,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지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누가 수억 대의 주식을 이렇게 공짜로 줍니까? 네, 이런 분이 있으면 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민선 변호사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오늘은 변호사니까. 여기 제가 간만에 변호사로서 논평을 할 텐데 여러분들의 감정하고는 좀 다른 논평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의 형법이라든가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따르면은 좀 엄격하게 봐서 이렇게 볼 여지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대가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진경준 검사장이랑 당시 그 넥슨이랑 어떤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있었다라면은 바로 판결문에 현안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현안이 있었다면 그때는 대가성을 볼 만한 여지가 있었는데 현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 넥슨 입장에서는 좀 보험 들듯이 준 거잖아요. 보험 듯이 준 거는 바로 지금의 법률에 따라서 즉 김영란법에 의해서 처벌은 이제는 가능하지만 법률 시행 전에 있었던 것은 엄격한 직무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현안이 없으면 그냥 공무원한테 공무원 친구가 돈 줘도 되네요. 됩니다. 주식도 주고. 됩니다. 네. 돼도 됩니다. 그럼 증여세는 포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기소를 안 했더라고요. 증여세 포탈이 내가 볼 때는 되는데요. 이걸 안 하고 그래서 대신 그럼 어떻게 징역 4년이나 나왔지? 참고로 검찰은 징역을 13년 했어요. 구형을. 14년을 구형을 했는데 왜 4년이나 나왔냐? 이제 이거는 자신의 처남이 있는 회사에게 자기가 불기소 처분한 무혐의 처분한 회사로 하여금 처남이 있는 회사 일감을 몰아주게 한 것 때문에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4년하고 130억. 행정고시 패스하신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론에 대해서. 행정고시는 네. 법적인 걸 판단하는 곳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공무원 입장에서요. 같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법무부 공무원이나 뭐. 네. 지금 저는 사실은 첫 번째 안에 국민 감정과 저는 비슷합니다.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맞아요. 저도 그 그래요. 시기적으로 보나 김정주 넥슨 회장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또 친구로서 주었다고 안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그 발언 내용은 그 대가성을 생각하면서 다 한 것이고 일일이 증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동안 많은 경우 검찰을 비롯한 사법적인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제가 볼 때는 수사의 미진과 더불어서 국민 감정과는 다르고 또 두 번째 부분은 이거 검찰을 자꾸 비판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원래 본건이 지금 이 일하는 무죄가 됐는데 꼭 그 건으로 걸어놓은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별건 수사라 그래가지고 또 더 뒤집니다. 그래서 기소를 할 때 몇 가지를 더 걸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재판부는 또 원건이 원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건은 굉장히 법을 위한 법을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조금 약하게 특히 공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별건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했는데 네. 또 나중에 가면 아마 2심에 가서 심지어요. 집행유예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와요. 에이,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진 검사장 같은 경우는 검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이잖아요. 그래서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좀 넓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조이팔과 관련해서 김광준 부장검사가 네. 조이팔의 지인하고 또 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억 정도거든요. 네. 근데 그때 법원이 부장검사의 영향력의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굉장히 엄한 벌을 내린 적이 있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일단 감정적으로 싫고요. 이 판결이.
그리고 왜 우리들 모두에게는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날까 그런 생각도 이제 안 돼. 들고요. 이제 김영란법 적용됩니다. 이제 김영란법이 적용돼서 이제는 안 안 되는 되는 거예요? 거죠. 대가성이 아.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이제는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김영란법은 굉장히 처벌이 낮잖아요. 훨씬 낫죠. 훨씬 낮죠. 예. 이 뇌물죄랑 완전히 만약에 다르죠. 이게 인정이 됐으면 진짜 징역 10년 이상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좀 직무 관련성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 감정은 정말 분노 가득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뭐 몇 푼이 아니고 9억 원이고요. 결국 몰수 대상 130억 원이 사실상 추징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 뇌물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보듯이 검사장이란 직위는 사실상 검사가 되면서부터 정부에서 뭐 차관급 이상 굉장히 높은 이 직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검찰 공무원이 되는 순간 공무원들은 모두 공직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다 선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금전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법원이 최근에 흐름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흑수저 또 없는 분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이라는 것이 일정한 시기적인 흐름에 따라서 국민들의 그 감정을 반영도 해야 됩니다. 네. 법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법 쪽에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알지만 자. 정말로 포괄적으로 봐야 되고 네. 저는 진경수 검사장의 네. 스스로 죄를 엄벌을 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자로서 스스로가 이미 그런 자세로 나가야만 그래야만 공직자의 애초에 이 선서에 맞는 거죠. 알겠어. 아니 그거야 뭐. 근데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검찰 변호사 지금 다 항소하겠죠 이거? 당연히 다 항소하죠. 항소하죠. 이미 그럼 검찰은 항소했을 고등법원에서 밝혔습니다. 사실상 결정이 되겠네요 한 번 더. 아마 검찰이 더 입증을 할 수는 있어요. 황경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상황은 수사가 미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상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되고 뭔가 작은 현안이라도 밝혀낸다면은 그때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팔은 안으로 굽네, 임윤선 저 진검사장 옹호하는 거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오해를 제가 끌어안는 걸 감수하면서도 말씀드리는 건요. 사적으로 아십니까? 저 누군지도 몰라요. 네. 전 검사장 같은 분은 잘 몰라요. 이렇게 네네. 높은 분들은. 근데 검찰과 법원의 칼은 너무너무 매서운 칼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법률이 정한 대로 엄격하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칼이 언제 나한테 올지 모릅니다. 내 감정대로 말 들으니까 할 말이 있네. 내 감정. 하세요. 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번에도 검찰이 이렇게 무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높은 분한테 무능하긴 네, 해요. 예, 이런 중요한 수사에 이렇게 무력하게 검찰이 당하나? 그거 무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은 뭔가 굉장히 엄격하게 검찰이 뭐 아주 뭐 그 칼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어서 잘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 저는 뜻이 임 아니라 변호사님. 아니요. 저 잘했다는 뜻이 마음에 아니라 안 들어요? 안 돼. 좀 안 듣면 네, 있죠. 안 듣- 아니 이거 오해하신 제가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제가 법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 국민 정서에 가까워서 국민 정서법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검찰과 법원의 칼은 최대한 엄격하게 휘두러지는 것이 원칙에 맞다. 그 칼이 나한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다라는 취지고 따라서 수사가 검찰이 입증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죄 입증의 책임 그게 미진했으면은 법원으로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항소해서 좀 더 입증했다면 그때는 유죄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하여튼 이 판결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 저희 옛날 벤처 회사나 뭐 돈 받았던 사람들은 다 한숨이 아니라 이제 잠 잘 뻗고 발 뻗고 자게 됐습니다. 그죠? 그렇죠. 저는 임 변호사님이 법리적인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사회가 갖고 있는 법의 작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았던 이유로 해서 사실상 그 관계를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했지만 감옥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직무 관련성 없는데도 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네, 제가 그런 사례들 실제로 사회부 기자 생활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무죄 네트워크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그 억울한 부분을 밝혀주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연을 밝혀달라고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던 분은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엄청난 증거인멸이 최근에 검찰 행태 보면 아시지만 얼마나 많은 증거인멸과 도피해 이런 일이 검찰에서 방조됐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분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고등법원에서 아까 집행유예 나올 확률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근데 아닙니다. 그건 아닌 아니, 것 같아요. 고등법원에서 제가 볼 때 훨씬 더 강력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자면요. 아까 그 포괄적 적용 부분도 우리나라가 많이 돼야 되지만은 외국에서는 사회적 지도층,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리적 적용도 굉장히 엄중하게 합니다. 그 엄중하게 한다는 것이 형량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징벌적 처벌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아집니다. 맞아요. 제가 볼 때 국민정서법 상으로도 당연하지만은 법 질서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자꾸 포괄적 뇌물죄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이 안 됐냐 이런 식으로라면은 이번에 박 대통령 사건 역시 포괄적 뇌물죄 적용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랑 요거는 사안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껏 포괄적 뇌물죄가 노 대통령이랑 전 대통령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거였잖아요. 왜 그랬냐면 대통령은 모든 현안에 다 관여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현안에 다 관여할 수가 있는 사람이고 실제 다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이 됐었던 건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안도 역시나 현안이 다 있었잖아요. 실제로 뇌물의 문제가 아니라 면세점 사건이라든가 승계 이슈라든가 지금 아니면 회장이 구속되어 있다라든가 모든 이슈가 다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현안이 없어서 무죄가 나온 이 사건과는 별개로 포괄적 뇌물죄가 네, 인정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박종일 라이브쇼에만 있는 화끈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당사자를 좀 직접 만날 수만 있다면 마이크 들이대고 이것 꼭 물어보고 싶은데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이분들에게 화끈한 인터뷰 왜 대신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제가 듣고 네, 거기가 가깝네요. 유승민은 왜 탈당을 망설이나 실수했네. 이게 아니래요? 3번이래요? 그냥 네. 뭐 1번부터. 그런데 자, 1번부터 가죠. 네, 알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유승민은 왜? 네, 화끈한 인터뷰 왜 이 주인공은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탈당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서 야, 이거 분당을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이분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유승민 전 대표의 싱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 안에서 당격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탈당은 늘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탈당 생각 없습니다. 통합이 뭐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지금은 당내 당 개혁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이 마음요? 이유를. 네. 아, 얘기하십시오. 우선 저 말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탈당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는 뜻 이거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아시죠? 저희는 분당하고 이 깨지고 전문이잖아요. 네, 전문이죠. 네. 그래서 선배님 네. 그래서 정말 분당하고 누군가 탈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탈당을 하냐? 가장 급하고 탈당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탈당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유승민 의원은 차기 대권을 지금 막 꿈꾸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탈당이 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탈당이 급한 분은 김무성 전 대표세요. 이분도 뭐 그렇게 불출마 선언했고 그렇게 탈당이 급해 보이지 않은데요. 근데 이분은 이미 탈당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내각제를 통해서 뭔가 판을 흔들어서 뭔가를 밖에 나가서 도모해야만 정치 생명이 더 길어지고 연장되는 분이거든요. 아, 그렇게 보시면. 네. 우리 현경병 의원이 뭔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빙긋이 웃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전국이 지금 우리 그 엄중한 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침울하다는 걸 알지만 이 부분은 다른 각도로 좀 짚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 전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탄핵이 가결되자마자 비대위원장으로 유승민 의원이 강력하게 거론이 됐고 김무성 전 대표가 제안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친박에서 유승민, 김무성은 당 나가라 그래버렸거든요. 그 친박 8인방에 대해서 나가라고 한 거는 그 후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나쁘냐. 당 구도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면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탄핵에 따른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으로서 그에 따른 부담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 이 당에 남아있으면요. 친박이 끝까지 버팁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유승민 의원은
피해자로 각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명분이 쌓이는 게 돼요. 이 명분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탈당 국면이 오기 때문에 해체까지 포함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그렇게 답답할 것도 없고 아주 여유롭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탈당파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는 엑스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끝까지.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끝까지요. 엑스맨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코스프레 계속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유승민 전 대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측은지심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요. 대구 경북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이 탄핵이라는 것이 전과 후가 다른데 탄핵 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라든지 특히 대구 경북이 우리가 이래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런 정서가 있어요. 지금 상당히 그런 여론을 듣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본인 때문에 생각이죠. 예. 아니요. 지금 여론상이 상당히 그렇게 돌아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본인이 대구 경북 맞잖아요. 아, 예, 예. 네. 그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는 남들은 저보고 서울이라 그러던데 아니, 어떤 남이 그러시는 말투가 그렇잖아요. 말투 전혀. 말투가 한 번도 못 특징이에요. 느꼈어요. 서울이라고. 못 느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빨리 움직이거나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각 세우는 모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역시 유승민 의원은 금수저 출신이다. 역시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그런 험한 일을 박근혜 대통령 보셨잖아요. 콩나물도 사본 적 없고 자기의 옷 고를 줄도 돈도 한번 모른다는 찾아본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사실은 그런 거친 바람에 황야로 나가본 경험이 없고요. 그 안에서 뭔가 바꿔보는 지난 총선 때 예. 있잖아요. 그거는 무서워. 타의에 의해서 된 거죠. 자의에 의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서 한 게 아니고요. 타의에 의해서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자의에 의해서 선택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역시 지역민들의 바람을 거스렸을 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 대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조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그것이 유승민 의원의 본래의 성격과 굉장히 엘리트의식이 강하잖아요. 최근에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이 대권 주자가 되면 굉장히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보층에서도 유승민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중도층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보수층에 더해서 중도와 진보가 합해진다면 사실은 이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항상 홀로 계시는 분, 세력 규합이 안 되고 본인의 똑똑함과 지성과 또 그런 압박에 대해서 이 헤쳐나가는 힘들 이걸 가지고 갔었지. 그러니까 김 교수 입장에서는 유승민 지금 전 대표 이 행보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죠. 네. 과감하게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된 정치다라고 판단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인데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유승민 의원의 본래의 성격과 그동안 살아온 인생 역정이 함께 이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본인은 마음에 안 생각납니다. 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임변도 마음에 안 들죠? 저는 이해 가요. 이해 갑니까? 늘 반대셔. 제가 이쪽과 네. 다양한 의견. 방송은 늘 다양한 의견. 네. 다양성을 위하여. 제가 복당시켰잖아요. 그때. 저희가 복당시킨 7인분 중에 하나죠. 복당을 그때 비대위원 때에서 그 책임감이 있구나. 저희가 그때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복당을 막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공적으로. 아니 조금 전까지 국민한 개인 사람으로. 생각을 얘기하라면서요. 알았어요. 그랬구나.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아니, 아침에 이르면 뉴스 보는데 얘기 좀 속이 들어줘야지. 타는 줄 알았어 나는 사실은. 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복당시켜줬기 때문에 계속 있어라. 그 얘기는 네. 아니고요. 그렇게 힘들게 복당을 하기 위해서 안 나갈 때도 그렇고 무소속으로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했을 때도 항상 대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새누리당으로 돌아갑니다. 새누리당으로 돌아갑니다라고 유권자에게 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돌아와서 다시 입당 원서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아이쿠 새누리당 왜 이렇습니까? 나는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과거 비서실장이었나요? 일단 사람으로서 이거는 유권자들에게 저 사람 너무 가볍다 소리 들어올 듣죠. 때 최순실 사건이 안 터졌잖아요. 그때는. 그러고 상황이 180 다른데 그때 무슨 탄핵 얘기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아니, 왜 지금 이렇게 부럽하세요.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이 그럴 수 대목에서 있죠. 우리
최 의원님이 아까부터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아까 좀 같아요. 하셨잖아요. 근데 또 아니요. 하고 계신 상당히 이렇게 말씀이십니까? 바라보는 야, 오늘 너무 얌전하세요. 막 그냥 아니요, 아니요. 저 원래 평상시에 얌전해요. 아시던 대로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유승민 의원이든 김무성 대표든 그리고 그 새누리당 친박이든 비박이든 좀 대통령하고 같이 내가 책임 좀 지겠다 이런 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다 어떻게 하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뭐 8선이신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 내가 그 새누리당을 대통령과 함께 만들었고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래서 대통령과 거취를 함께 하겠다. 나도 더 이상 탄핵 당하겠다. 정치에 미련 안 두겠다. 나도 네. 떠나겠다. 네, 의원직 그렇게 좀 그만두겠다. 뭔가 좀 그런 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없죠 지금 아직까지 친박계는요. 그 부분이요. 의원직 사퇴. 친박계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거 전혀 다른 각도로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대국민 담화 때문에 촛불 집회를 그렇게 불타게 만들었는데 본인은요 지금도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없고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친박도 마찬가지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책임을 지는 건 정계은퇴거든요. 이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 지금 죄를 다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전국에 혼란이 온 것에 대한 총론적인 국민적 송구함 그리고 또 사법적인 문제나 법적인 절차에서 생기는 것은 최순실 일가를 비롯한 개인적인 비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이 입고 있는 정치적 상처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극복돼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 네, 거예요. 30초씩 대답해 주세요. 자, 분당을 하면 분당한 비박이 더 유리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박이 유리하죠. 훨씬 유리하죠.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 순간부터 이제는 이념과 철학도 없는 그런 패족이 정치적 돼버린다. 집단이 되기 때문에 패거리죠, 패족이 되고 패거리. 아예 멸족까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그분들은 사실 국민들께 정말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대통령을 유폐하게 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최소한도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 최소한 소위 말해서 8인방 정도는 정말 그런 책임을 져줘야 국민들이 야 합리적인 보수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맞는구나라는 이런 판단을 하시지 지금은 8인방 중에서 윤상현 의원은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 자기 공천도 못 받았는데. 아니, 누님이시잖아요. 8인방. 누님을 그렇게 만든 상황에서 당연히 책임져야죠. 현경병 의원도 누님이라 불렀어요. 현경병 의원께서는 합리적인 정치를 해오신 분이고 그분은 극단적인 정치를 해오신 분이잖아요. 다르죠. 아, 그렇게 하면 또 명예에 아니, 좀 그- 걸립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아니, 우리 합리적으로 김 정치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했습니다. 주시니까 정말 송구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어머 이렇게 네. 변명까지 해주시고. 아니 변명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가까이 있으니까. 네, 정치부 뭐 제가 기자 생활을 예. 하고 쭉 지켜본 바로는 극단적인 정치. 왜냐하면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지금 친박이 비난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근데 다른 정치를 했지 30초 않습니까? 지났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친박보다 비박이 더 유리하다. 그렇다면은 탈당 과감하게 김무성 대표처럼 좀 신당 창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추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의 뜻과 함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지지율이요 네. 벌써 지금 창당도 안 아 지지율 나왔어요? 네, 어젠가 오늘 한국일보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지지율이 벌써 보수 신당을 전제로 한 지지율이 3위가 나왔습니다. 그 당이요. 이미 지금의 3등이요? 예, 아, 지금 1등은 뭐 어디예요? 지금은 민주당, 2등은 2등이 국민의당, 3등으로 나왔고 저기 뭐 혁신과 통합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잘 외우는데 힘든데 뭐 혁신과 통합이라는 무슨 보수당이 있더라고요. 그 네. 혁신과 통합이요. 저희가 2010년에 야권 통합 운동할 때 썼던 이름이 혁신과 통합입니다. 네, 그걸 지금 친박계가 쓰고 있죠. 네, 저작권이 저희한테. 네. 소송하세요. 자, 김무성 신당 창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 그 김무성 전 대표는 탈당과 분당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고요. 그 전에 친박이 지금 바라보는 전국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친박 입장에서는 원내 의원만 해도 아까 혁신과 통합 그 보수 연합인데 이름이 되게 길어요. 근데 거기에 이미 참여하기로 한 분이 한 60명 가까이 됩니다. 한 58명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다음 전국이 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구든 본인들을 찾게 돼 있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전의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오늘 아주 김무성 대표가 아주 좀 심한 얘기를 했어요. 친박에 대해서 노예 근성이 있다.
친박의 노예 근성이 박 대통령을 죽였다. 그리고 새누리당을 죽였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분 셉니다. 네. 이건 30시간을 꼭 넘으셔야 되는데. 예. 보시겠습니다. 정치를 국민이 아니라 봉건 시대의 주군에 대한 충성과 신의 무죄로 접근하는 가짜 보수에게 보수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노예 근성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죽이고 우리 새누리당도 죽였습니다. 탈당하겠다고 나는 선언했다고 보고요. 네. 김무성 대표가 그 30시간 법칙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쭉 밀고 가야 되는데 또 어느 순간에 또 약간 입장이 약간 또 달라질까? 나 그게 좀 걱정이 되네. 이번 주말에. 그래도 뭐 31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저 기조로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야 되죠. 이거는 네. 이걸 또 안 가게 되면 이거 진짜 정치 생명에 굉장한 또 국민들로부터 진짜 이건 비판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 의원도 김무성 의원하고 어차피 같은 게 아닙니까?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김무성 전 대표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다만 비박 맞지 않습니까? 예, 비박 근데 차원의 비박은 맞죠. 외모가 좀 비슷한 면이 있으신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박은 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라면 저는 지금까지도 친박에 대해서 뭐라고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국민한테 뭐라 그랬을 겁니다. 뭘 하겠다고만. 그리고 그냥 나가면 되지. 뭐 지금 김무성 전 대표도 사실은 그 새누리당의 의원들이나 이래 위원장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동안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오락가락 했잖아요. 왔다 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16일 날 원내대표 선출을 하거든요. 네. 그 상황 후에 자연스러운 상황이 조성이 될 텐데 오늘 왜 자연스러운 이렇게 어떤 하냐. 상황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에서 친박계가 되냐 비박계가 되냐 따라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거꾸로죠. 원내대표 선거를 했는데 비박이 세가 약해서 지고 나서 나가는 것보다는 선언하는 그쵸. 것보다는 그 전에 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여러 가지로 더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박계 그럼 원내대표가 되면은 탈당 안 할 겁니까? 아니 비박계 원내대표가 되기가 어렵고 친박에서 원내대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마 국민들 일반적으로는 새누리당 전반에 대해서 특히 친박에 대해서 정말 사망선고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최 의원 말에 저도 한 표 던지겠어요. 그때 상황 봐가지고 하는 건 조금 더 치사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도요. 저는 근데 그 김무성 전 최선을 대표가 다한다는 것도 좀 약간 가식적인 게 포함되어 있는 아니, 거 아닙니까? 지금은- 결과를 뻔히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연히 정도- 이번에 친박계가 원내대표 된다는 걸 가정하고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벌어질 부분은 했지만은 탄핵도 그랬지만은 사실은요 새누리당 차원에서는 그 탄핵 이후에 첫 정치 행위를 하는 겁니다. 당 차원에 이런 차원에서는 정말로 비박 차원에서 전부 중의를 한번 모아서 한번 세게 해봐야죠. 그런데 전에 김무성 대표 아니 근데 벌써 결과를 다 알고 있지 근데 않습니까? 원내대표 친박계가 지금 말씀하신 된다면서. 것 중에 반박을 하나 하자면은 어차피 친박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더불어 친박계는 국민들의 지탄을 한 몸에 더 받으면서 멸촉할 거다라고 했는데 친박계 지금 모습 보세요. 당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500억 원의 재산을 주무를 수 있으면 국민들의 지탄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요. 우리끼리 우리 성에만 있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고요. 전 그리고 전부터 저번 주부터 계속 탈당 빨리 러시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참다 오늘 발표한 거고요. 네. 가장 탈당 분당의 몸담 분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몇 주 전부터. 아니 근데요 참다 이런 면이 말씀하신 있는 것 거거든요. 같아요. 목표가 달라요. 친박은 생존과 그 영남 자민련이 목표인 것 같고 비박은 그래도 대권을 위해서 뛰어볼 수 있고 대권을 한번 그 보수 정권 재창수를 해보겠다 이런 목표. 그러니까 목표가 다르니까 그 목표에 다르게 행동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나가면 세가 적은 게 확인되고 그렇죠. 이게 완전히 뭐 몰매를 맞고 쫓겨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를 지고서 나갔을 경우 예를 들면 피해자 코스프레 할 수도 없어요. 약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박은 빨리 보수 재창출을 선언하고
자기 프로그램대로 탈당하라. 가는 게 저는 그게 저는 그렇게 이 판에서- 자꾸 명분 찾고 명분 기다리고 자꾸 수순 기다리고 국민이요. 요즘에요. 종편 이 시사 프로 다 봐가지고요. 다 머리 굴리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지금 말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야당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야당적 시각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지금은 네, 대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냐면 네. 김무성 전 대표는 판을 흔드는 오늘 발언이 탈당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전체 판을 흔드는 저는 그런 선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34석의 찬성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비박계 35명이 더해서 27명의 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친박계였으면서 흔들렸던 중도의 분들이 27명이 이 탄핵안에서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흔들리고 있거든요. 중립지대에 있는 친박 의원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보다 보니까 정병국 의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 통합과 이 친박 모임에 20몇 명 나왔대요. 네. 다시 말해서 친박의 흐름이 그렇게 강구하지 않은 겁니다. 소위 말하는 골박들은 골수 친박들은 아주 강한 흐름이 있지만 그 외에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흔들리는데 저는 김무성 의원이 던진 카드는 뭐냐면 더 흔들려라. 그리고 원내대표 그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만들면서 안 될 때는 최후에 탈당할 수 있는 아니 분산들을 이미 새누리당은 이미 국민이 탄핵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다 대체를 했는데 뭘 저렇게 머리 굴리고 합니까? 그런데- 아유 새누리당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근데- 저도 새누리당을 네네. 사랑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주 짜증나요. 꼴 보기 싫죠. 근데 너무 지- 싫어요. 지금 이런 행보도 싫고 아까 뭐 유승민 의원도 했는데 뭘 끝까지 기다립니까? 이미 다 국민이 판단해서 이미 끝난 건데. 그러니까 새누리라는 판 그리고 위에서 뭐 싸우는 게 원내대표에서 싫어요. 뭐 또 한 번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보고 그래서 친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계산도요. 이제 국민들은요 아주 진절머리 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우리들은 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계시는 소위 말하는 친박들의 격렬한 저항과 소위 말해서 고지전이거든요. 이제 이미 구세력이 돼버렸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실은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질 운명의 초입 단계에 들어서 있는데 마지막 진지전을 하면서 지금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은 어쨌든 전투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흐름에서는 보되 아니 근데 이게 계속 바람직한 건 전투가요 들어보는 거죠. 지리예요. 재밌는 전투가 돼야 되는데요. 굉장히 지리한 전투고 누구나 읽히는 그런 수순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바둑도요. 다음에 아다리면은 아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단수 치면은 반드시 뽑아야 되는 건데 그걸로 마감 시간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누는 사람이 있고요. 탁탁탁탁 당연히 둬야 되는 자리 둬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요. 정말 짜증나요. 바둑 보는 사람도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야당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지리한 싸움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새누리당이 저렇게 지리한 싸움을 하면 새누리당만 지겨워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께서는 판 정치 전체를 지루해야 돼요. 맞아요. 정치 혐오감이 생겨요. 예, 네. 적어도 시각을 지금은 자꾸만 그 판을 한 번 더 흔들어서 뭐 원내대표 우리가 가져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희 당에도 나빠요. 네. 그래서 저는 대국적 견지에서 빨리 정리해 주실 것을. 네, 좀 현 의원께서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시고 그쪽에 잘 좀 전달해 주시고 현 의원도 같이 거기에 또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수순 자꾸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저 30초 마지막 발언 드릴게요. 저는요 수순 생각하고 정치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어떻게 돼서 탄핵 이후에 다 그걸 하라고 자꾸 압박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 심정은 모르겠으나 정치적 선택도 있다는 거는 생각하세요. 아니 그 마음대로 하세요. 이미 국민은 끝났어요. 자 보십시오. 3번 자, 가야 되죠. 우병우는 왜 이거 가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마음을 바꿨나인데 지난 7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이제 했죠. 그리고 나서 막 전부 막 뭡니까 그걸 돈 막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김성태 의원을 현상금.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상금도 나오면서 난리가 쳤는데 행방불명 논란을 빚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이요. 오늘 드디어 청문회 출석하겠다 밝혔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 의견을 국회에 정식으로 전달은 안 했다고 네, 합니다. 어디다 밝혔는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우병우의 왜 마음을 바꿨나? 뭐 마음 바꿀 수밖에 없죠. 누가 사실 이분 어떻게 보면 지금 범죄자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병우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는데
전 국민이 범죄자 취급하니까 빨리 나오는 게 낫죠. 제가 볼 땐 그런데요. 빨리 나와야 되고요. 그간의 모습은 그것도 그동안 행방불명 아니었습니까? 뭐 핑계도 됐더라고요. 왜 행방불명이었냐에 대해서 행방불명이 아니라 기자들한테 에워싸이는 바람에 우리 가족들이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돼 갖고는 가족들이 못 들어간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저는 이분이 그동안 불출석하고 했던 모습에서 정말 이분은 개인 영달만 추구했던 분이구나. 명예라고는 조금도 중시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래도 법조인들이요.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그래도 명예욕이 반 정도는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래도 끝까지 내 명예는 지킨다 해서 창피한 일은 안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정말 명예도 뭣도 없는 분이었구나 싶었는데 아마 그 뉴스가 떴어요. 오늘 중앙일보 재미있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사촌 동서가 주말에 조용히 원래 VIP 고객이라 당연히 비즈니스를 타는 분인데 이코노미에 서류 가방을 달고 탄 후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는 눈치더라. 그래서 이분이 아마 우병우를 만나러 제주도 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갑자기 나 출석하겠다고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네. 이미 이분은 명예가 실추되셨어요. 근데 그걸 신경 안 쓰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니 이러려고 민정수석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도망가는 건 정말 웃기잖아요. 그 나와서 정식 죄인은 아니에요, 이분. 네, 그러니까 왜 도망가냐고요. 청문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 나오는 피의자 거 신분이긴 하고요. 네. 예,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그러면 떳떳하게 나와야지. 적어도 민정수석까지 한 분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피하니까 엄청난 게 있나 이런 생각. 아니 그 안 나오더라도 네. 출석 그 통지서는 받아야지. 받아야죠. 지금 이게 문건이 출석 통지서 안 받으려고 피하러 도망 다니는다 네. 느낌. 동행명령점이 떨어져도 집을 못 잡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찾아다니는 이 형국이 국민을 더 확연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출석 통지서 받고 안 나오면 그래 그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받겠다. 이러면 깨끗한 거 아니에요. 저는 망가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사정과 인사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는 정말로 중요한 곳 아닙니까? 예. 청와대에서 나오는 과거에는 문서 한 장,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를 해보면서 느끼지만 저희도 문서 한 장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곳이 대한민국의 청와대였습니다. 그 글자 하나도 대한민국의 기상과 위험이 서려 있는 게 청와대였는데 청와대 기사 다 떨어졌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거짓말하고 나오는 증거마다 청와대 내에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비선 실세 농단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도 민정수석이라면 정말 청와대에 민정수석을 했다면 당당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별명이 법꾸라지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분이요, 봐봐요.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개석상에서 업무 관련해 봐라 하지 않는 관행과 원칙 지켰다. 그거하고 출석 명령서 안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요. 저게. 그래서 별명이 법꾸라지. 출석 명령서 받고 나는 관행과 원칙 때문에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막 흥분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해야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차분해지는 것 아니, 같아요. 그렇게 내 그거 말 맞죠? 틀려요? 맞아요. 100%.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네, 일단 받아야지. 그러니까 받지도 않으니까 이건 뭐 국민이 우롱당하는 것 같고요. 네, 이게 그게 원칙이 뭐지? 잘못된 이렇게. 거지. 어디 숨었지? 근데 네티즌 수사대들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네, 네티즌 수사대들이 뭐 차번호까지 찍었고, 뭐 실제 그 차번호가 진짜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제주에 있었다, 강원도에서 봤다 했는데, 결국엔 출석하신다는 걸 보니까, 혹시 그 제보가 다 진짜였나. 그래서 겁먹으셨나. 우병우 수석 관행과 원칙 좋고 민정수석으로서 얘기 안 해도 좋은데 왜 출석 통지서 그거 안 받고 동행명령서 안 받으려고 이 집 저 집 계속 돌아다니고 그거 자체가 법조인을 화나게 한 게 뿐만 아니라 국민을 화나게 한 거 아닙니까? 너무 창피하죠. 너무 창피해요. 오늘 왜 전부 조용하니까 제가 볼 때는 웃기잖아. 좀 예.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는요. 최순실 이 게이트에 가장 핵심적인 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건의 그 형태라든지 규모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처음 이야기했던 진경준 검사장하고도 그때 강남 부동산 거래하면서 연관성이 있듯이 본인과 가족들을 해서 각가지 의혹들로 해가지고 별도 게이트가 돼야 될 분이에요, 이분이. 우병우 게이트. 예. 그래서 향후에 이번 국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우리가 애달바 하는 것보다 본인은 이렇게 안 나올수록요 대상되는 사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수록 형량도 줄어들고
그 다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잊혀지길 기다리겠죠. 예, 그래서 그에 걸맞는 국민 정서를 반영할 만한 아까 최순실 게이트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버려야 돼요, 이분은.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여기 나오게 해야죠, 국회에. 그건 당연하죠. 작은 거를 못하면서 어떻게 큰 걸 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우병우 수석이 이제 더 국민을 이제 한 번 더 화나게 할 일이 있죠. 이제 증인 출석을 해서 과연 어떤 대답을 할게. 야, 팔짱은 안겠지. 이거 하나만은요. 확실히 국민들 좀 속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째려보시지 않을까요? 아, 그 날카로운 질문하면 국회의원을 이렇게. 째려보고 네. 그럴 수 있죠. 하여튼 이제 증인 출석을 결정하셨으면 정말 민정석다운 그런 모습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출석표 받아야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든 것은 조그만 거에서 자꾸 시작돼서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고맙습니다. 왜요? 저 이번 때문에 엄청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뜯어주시죠. 이분이 왜 긴장을 하나? 김종인은 왜 이재명을 편드나 이건데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가 이재명 시장은 일관성이 있다. 민심을 빨리 판단한다. 이렇게 강한 호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을 띄우는 이유가 뭐 따로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 국면에서 사실 제일 일관성이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정의당이었어요. 정의당. 거기는 원래 예, 100년 예. 전부터 네, 그리고 일관성이 있었어요. 탄핵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국회의장한테 제일 먼저 요구한 것도 정의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의 일관된 태도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표 견제용이 아니었을까 혼자 생각했습니다. 문재인을 견제.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죠. 견제한다는 얘기가 싫어하는 거니까. 저는 끝까지 견제한다. 견제구 던지는군요. 싫어해서 그래요. 저 발대고 그러니까 딱 너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고 딱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일로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런 거 아닐까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저도 아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민도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대권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대권 후보 중에 1위건 2위건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혹시 나도 대권에 좀 이런 생각이 있는 순간 제일 끌어내려야 되는 후보가 1위 후보가 아닐까요? 아니 근데 솔직히 왜 김종인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까? 솔직히 이유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저요? 예. 그냥 뭐 1위 후보니까. 1위 후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그건 같은데 아니고 저번에 뭔가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뭐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랑 대화만 하고 나면 이상하게 그다음 말이 달라지더라. 이런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긴 했었죠. 그거는 이제 거꾸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요 이재명 시장이요 이분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안 넘어오세요. 지금 뭐야 거꾸로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문재인 의거는 김종인 대표가 말을 바꾼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나 취지로, 네. 외부에 대고 말을 안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표는 오히려 네. 입을 다무는 것이다. 네, 근데 네. 김종인 대표님의 스타일이 앞뒤 다른 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다 하시는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저도 지금요.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 저기요. 네. 원래 1월로만 돌아가 보자고요. 원래 1월로. 네. 그때 당시에 그 지금의 민주당이죠. 정당이 해체돼서 없어진다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도 사퇴 압박을 받아가지고 거의 벼랑 끝이라 그랬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희망으로 붙잡았던 분이 김종인 대표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국민 마음을 잘 얻어갔어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헛발질 덕분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민심을 얻으면서 총선에서 압승을 한 거예요. 뭐 압승을 압승까지는 했는데, 아니죠.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얘기합시다. 여당이 예, 지금 시간이 가장 없으니까. 그 시간이 지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의석수가 역사상 가장 낮은 정당이에요 그때가. 자,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쫓겨나다시피 나간 거예요. 안 나가셨어요. 아니 대표에서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전반을 제가 말씀드리는 근데 거죠. 그건 진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저희 당에서 김종인 대표님은 굉장히 거의 가장 오래 대표하신 임기 분이에요. 다 하셨죠. 네. 그 옛날 얘기 지금 와서 본인의 생각을 하자는 얘기 아니고 어차피 그만뒀고 네. 지금 중요한 건 김종인 전 대표가 이재명 시장을 왜 좋아하고 문재인을 왜 싫어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옛날 고래적 얘기
자꾸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다시 새로운 얘기 할게요. JP가요. 김종인을 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김종필 전 총리가 현 위기관리의 적임자로 김종인 대표를 점 찍었다. 이 얘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김종인 전 대표는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큰 흐름에서 판을 주도할 생각을 본인이 갖고 계신 것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사실은 극단적인 싫어함 그리고 견제의 목소리도 갖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시장의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냉철하게 또 판을 보는 흐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흐름인데 김종인 전 대표는 보수 성향에도 잘 본인의 칼날을 맞출 수도 있고 진보 성향이 되더라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그 역할에 대해서 자임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네. 더불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극단적인 불편한 관계 속에서 견제를 아주 강하게 하셨다고 저는 자, 최 보는 의원님, 거죠. 김종인 전 대표가 킹으로 나설 수 있을까? 이미 이제 비대위원장 그만두시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다음 대권 후보는 임기를 2년 3개월로 단축시킬 각오를 해야 된다. 요거 하나. 그다음에 동북아 정세 속에서 뭔가 그 아시아 국제 질서를 잘 이끌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킹메이커가 아니고 킹으로 나설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런 예. 마음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요 뒷얘기가 킹으로 뭐냐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뒷얘기가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마음이 있으시구나. 네, 아까 제가 한 얘기는 PD한테 한 얘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PD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예. 킹메이커가 아니고 킹으로 나서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죠. 킹메이커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그럼 킹으로 나서면은 민주당에서 나서요? 그렇죠. 그건 민주당으로 확실할까요? 나설든 제3지대로 나설 수도 제3지대. 있죠. 아마 제3지대일 것 네. 같아요. 예. 그리고요, 김종인 전 대표는 당연히 킹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또 김종인 전 대표가 개헌을 전제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네. 확실하게 개헌이라는 고리가 있는 네. 거죠. 최소한도 이원 집정부제라든가 이런 흐름 속에서, 왜냐하면 제왕적 현재 대통령제 시스템에서 사실은 독자적으로 권력을 쟁취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을 흔드는 가운데서 충분히 역시 정치 지도자라면 권력을 잡아서 꿈을 펼쳐보고 싶은 이상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네. 가능성은 열려는 있다고 봅니다. 네. 대권 욕망은 무죄. 네. 저는 대권 그렇게 욕망은 뭐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도 갖고 있잖아요. 저 없습니다. 현 의원님도 있어요. 대권 욕망, 정치에 발 들여놓고 대권 욕망 없으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또 손님이 오셨습니다.